여기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의 강의실안 학생들이 어떤 학생을 보며 수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그들 앞에 다가가는데요. 순간 강의실 안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린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주로 풍부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수도 워싱턴 DC와 가까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곳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계 혈통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미국 소녀로 자랐죠. 하지만 얼마 전 학교에서 겪은 일로 인해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견되셨는데 이게 우리 가족의 인연의 시작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자리랍니다. 한국은 준 전시지역이라 위험수당이 붙어 월급이 유럽 주둔 미군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이죠. 아버지는 처음 한국에 가실 때 그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한국의 군대 문화에 놀라셨다고 해요. 미국에선 한국 군대 하면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철저하고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한국의 모습에 감명받으셨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동료들과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대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우셨는지 지금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첫 만남 때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진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애를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셨고 두 분은 사랑에 빠지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 땅으로 아버지를 따라오시게 되었어요. 두 분은 미국에 정착하신 후 저를 낳으셨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집안에서는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었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어머니의 날 등 미국의 휴일은 아버지 쪽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 가족, 특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자주 뵙지 못했어요. 어렸을 땐 이런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이 너무 멀리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요.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오셨고 오시지 못하는 해도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한국 음식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김치, 순대, 김, 라면, 간장게장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신기해서 맛보았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음식이 그리워 어머니께 또 먹고 싶다고 조르곤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은 제게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의미했죠. 8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10년 만의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의 집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구조, 특히 온돌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보일러 시스템도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였죠. 미국에서는 친구들 집안에서 신발을 신었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 때문에 맨발로 다녔어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놀라워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집에서 그런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최첨단이라 좋았지만 집 안에서 뛰면 안 된다는 점은 어린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최첨단 시설들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 방문 중 어머니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관람했어요. 실제 공연장에도 가서 직접 관람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제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하셨죠. 그 후로 매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 번 갈 때마다 한두 달씩 머물렀습니다.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과 예의를 배웠죠.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현대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동시에 할머니께 배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다는 것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큰 축복이기도 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한국 방문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죠. 특히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이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2학년, 우리 학교에 연례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큰 행사였죠. 저는 평소처럼 그저 미국 학생으로 참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뜻밖의 기회를 주었어요. 축제 당일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국제학생회 담당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큰일 났어요. 한국 부스 담당 학생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한국 부스가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주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인기가 있는 한국 부스가 비어있다는 건 축제 전체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였죠. 혹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학생 없을까요? 누구라도 좋으니 부스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에 주변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해볼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린, 내가 한국계였지? 정말 고마워. 자, 빨리 부스로 가보자.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그러나 운명처럼 한국 문화부스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됐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을 대표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차례였습니다. 부스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린, 넌 한국어를 할 줄 알았어? 동기들이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한국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웠어요. 그 순간부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한국의 음식, 문화, K-팝, 드라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K-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쳐주고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캠퍼스에서 꽤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쿨한 학생으로 소문이 났죠. 다른 학생들은 제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축제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상황이 계속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용기를 내어 국제학생처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담당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런 동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때?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동아리 창설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SNS 계정도 만들었어요. 첫 모임 날짜를 정하고 홍보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첫 모임 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학생들로 자리가 부족해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처음 예상했던 20명은 훌쩍 넘어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제 말에 다들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제가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가 심화 한국어를 담당했죠. 요리를 잘하는 제시카는 김치찌개 쿠킹 수업을 열었는데 그날 강의실은 김치 냄새로 가득 찼어요. K-팝을 좋아하는 마이클은 댄스 수업을 열어 BTS의 다이나믹 안무를 가르쳤죠. 입소문이 나면서 동아리 규모는 계속 커졌어요.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과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성장하는 만큼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 대사관과 연계해 문화 행사도 열었어요. 한국 영화제를 개최했을 때는 학교 대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만큼 뿌리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요. 때로는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동아리 활동이 너무 즐거워 힘든 줄도 몰랐죠. 한국 문화 동아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몇 달 후 우리 대학에서 아시아 현대사 특강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하는 큰 행사였죠. 우리 동아리는 한국 역사 전문가의 강연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행사 셋째 날 일본의 현대사를 다루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인 다나카 교수는 처음에는 객관적인 태도로 강의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화제를 돌려 한일 관계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과장되었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고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다나카 교수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사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덕분이었죠.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일본 문화에서 유래했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자원을 수탈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위안부는 유엔도 인정한 반인도적 범죄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기술이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는 수천 년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이때 우리 학교 역사학과 김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날 이후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국제관계에서의 상호 이해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그 세미나에서 한국 현대사와 한일 관계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어.
고마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도 느꼈죠. 이후 우리 동아리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캠퍼스에서 작은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어요. 아시아 현대사 특강 시리즈가 끝난 후 경제학과 마이클 존슨 교수님께서 세계 경제 기적 강의를 개설하셨습니다. 첫 강의 주제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주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흔히 볼 수 없는 열정적인 표정으로 강단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죠. 스크린에 1953년 한국 전쟁 직후에 황폐화된 서울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죠. 하지만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은 현재의 서울이었어요.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눈부셨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교수님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셨어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수출 중심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성실한 정신 등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였죠. 교육열이 대단했고 이는 고급 인력 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셨어요. 당신의 부모님 세대는 이 놀라운 성장을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 혹시 들은 이야기 있나요? 순간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는데 제가 태어날 무렵엔 이미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라 더 실감이 났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증언이네요.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숫자로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어서 경제 성장의 그림자도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 성장의 대가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등이죠. 강의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들, 한국 방문 때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대학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배웠어요. 할머니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면 그 모든 게 값진 거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존슨 교수님의 한강의 기적 강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죠.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제 뿌리와도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국제관계학과에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구도라는 특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참여를 결정했죠. 특강은 한국국방대학교에서 오신 김태훈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미동맹의 역사부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국을 지키는 방패였죠.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복무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 시절 한국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그러나 김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 되었어요. GDP 대비 국방비 지출도 세계 최상위권이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최신 군사 장비들이 나타났습니다. K-전차, KF-21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첨단 무기들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죠. 폴란드,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속 한국은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나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동맹으로서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복무하셨던 시절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동안 한국이 이룬 발전이 새삼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배웠어요. 아빠가 계셨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어.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하지만 우리가 한 역할이 그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변함없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전 주한미군의 딸로서, 저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국제관계학이나 안보학을 공부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변화하는 한미 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제 전공인 경제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린, 너의 배경은 큰 장점이야.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와 경제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를 활용해보는 게 어때? 교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느꼈던 문화적, 경제적 차이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 미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에 더욱 열중하면서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양국 기업들의 상호 이해를 돕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이해하려 할 때, 또는 미국 기업이 한국 문화를 배우려 할 때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피칭하는 것을 도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국 시장의 니즈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린 덕분에 우리가 미국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길 뻔한 오해들도 피할 수 있었고요.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꿈꾸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때로는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뿌리를 떠올렸어요.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 한국에서 온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 제 존재 자체가 한미 관계의 산물이자 상징이란 걸 기억했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특별한 배경이 제 강점이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졸업 후에는 한미 경제 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일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을 가게 되든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진 특별한 시각과 경험을 살려 두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저에게 있어 양날개와 같습니다. 이 두 날개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며 세계를 품에 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두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한국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데 글솜씨가 없지만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에 한국에 다녀왔으니 내년에도 갈 계획이에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엄마가 보시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주한미군 자녀인 린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멀리서 한국인의 피임을 잊지 않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